안녕하세요. 강원국입니다. 어린 시절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그 크레파스라는 게 있었죠. 저희 때는 왕자 크레파스라는 게 있었는데요. 그 12색부터 시작해서 24, 38, 54개의 색, 그게 제일 아마 큰 거였던 것 같아요. 그럼 거의 가방만 했는데 이렇게 4단, 5단 이런 크레파스, 그걸 갖고 있는 친구가 부러웠습니다. 그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리면 똑같은 그림 실력이어도 그런 크레파스 갖고 있는 친구들 그림이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. 요즘으로 따지면 해상도가 높은 TV라고 그럴까요? 저는 이제 12색짜리 흑백 TV를 갖고 있었다면 그런 친구들은 요즘 나오는 아주 고성능 TV였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글쓰기에서 어휘력이 그거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. 어휘력이 좋다는 것은 크레파스 수가 많다는 거죠. 그림을 잘 그릴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. 어휘력이 빈곤하면 자기 생각을 잘 담을 수가 없죠. 어휘는 생각의 집이다, 생각을 담는 그릇이다, 이렇게들 얘기하잖아요.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고 어떤 다양한 감정을 느껴도 어휘력이 빈약하면 그 표현이 빈곤할 수밖에 없습니다. 제가 2007년도에 2차 정상회담 하러 평양에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갈 때 이러한데요. 걱정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. 하나는 제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워낙 심해서 육로로 오가기 때문에 중간에 차를 세우지 않을까. 그렇게 되면 대통령도 다 서야 되는데 이러면 큰일이다, 이런 생각 때문에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. 이건 제가 한 2, 3일 밥을 굶고 떠나는 당일날 관장까지 하고 가면서 이제 해결을 했고요. 물론 평양에 가서도 이틀간 있으면서 안 먹었습니다. 돌아올 때 또 걱정이 돼서요. 근데 또 하나의 걱정은, 여기 있을 때는 제가 포털 사이트 국어 사전을 늘 열어놓고 글을 썼습니다. 제가 이제 어휘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글을 쓰면 대통령께서 항상 이제 더 좋은 어휘로 이렇게 바꾸어 주셨어요.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거기에 인터넷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걱정이 사실은 가면서 제일 컸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가기 전에 비슷한 말들을 많이 찾아갔어요. 예를 들어서 내가 거기 가서 써야 될 글에 자주 써야 될 어휘의 비슷한 말들. 예를 들어 말했다 하면은 말했다, 밝혔다, 강조했다, 언급했다, 설명했다, 반박했다, 운을 뗐다, 뭐 공감했다, 합의했다, 뭐 이런 그 말을 했다라는 상황에서 표현할 수 있는 어휘들을 많이 찾아갔습니다. 그래서 발전이라고 하면 발전, 발달, 진전, 진보, 융성, 도약, 성장, 성숙, 번영, 번성, 향상, 약진, 신장, 뭐 이런 단어들이죠. 뭐 확산도, 확대, 확충, 뭐 여러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어휘력이 좋다는 것은 첫 번째는 이제 단어의 뜻을 아는 거죠. 뜻을 아는 단어들을 많이 아는 게 이제 어휘력이 좋은 것이고요. 두 번째로는 어떤 단어를 떠올렸을 때 그와 뜻이 비슷한 단어들을 많이 떠올리는 겁니다. 방금 말씀드린 그 유의어죠. 학교 다닐 때 우리 비슷한 말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많이 떠올리는 게 이제 두 번째고, 세 번째는 비슷한 단어와 단어 사이의 차이, 어감의 차이, 뉘앙스 차이를 아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운영과 운용, 보전과 보존, 파장과 파문, 부분과 부문, 이런 그 미세한 차이를 알아서 가려 쓸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자리에 딱 맞는 단어는 운영보다는 운용이다. 뭐 이렇게 그 차이를 아는 게 이제
어휘력을 가르는 기준이 될 텐데요. 사실은 글의 아주 가장 기초 요소가 어휘죠. 어휘력이 좋아야 글을 잘 쓰는 건 맞습니다. 그래야 말도 유창하게 할 수 있고요. 읽는 독해력, 문해력 수준도 높아집니다. 그러니까 어휘력이 좋으면 사실 학교 다닐 때 시험 볼 때 지문 읽고 이러는데 어휘력이 약한 친구보다 훨씬 읽어낼 확률이 빨리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시험 보는데도 오히려 무엇보다 사고가 정교하게 발달합니다. 이렇게 단어를 몇 개 안 되는 단어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생각이 정교하지가 않죠. 대충대충 세상을 보는 거죠. 자기가 어휘로 표현할 수 없는 생각은 생각이 없는 겁니다. 그러니까 어휘력이 약하면 생각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. 우리가 생각이 있다는 것은 어휘로 표현할 수 있는 것만 내 생각입니다. 내가 말할 수 있는 거. 어휘력이 빈약하면 말을 잘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 중요한 어휘력을 그럼 어떻게 키울 수 있냐. 많은 사람이 이제 독서를 하라고 하죠. 뭐 가장 옳은 방법입니다. 독서를 많이 하면 어휘력이 좋아지죠.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.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고, 저는 이제 독서를 많이 안 한 상황에서 이제 글을 쓰면서 어휘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하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이제 제가 가는 국어 사전이 있습니다. 어느 포털 사이트나 다 국어 사전이 있는데 거기에서 가는 걸로 해결을 했습니다. 저는 글을 쓸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걸 여는 것입니다. 그리고 제가 생각난 단어를 바로 쓰지 않습니다. 거기에 한번 쳐봅니다. 쳐보면 우선 단어의 뜻이 나오죠. 그 단어의 뜻. 단어의 뜻을 한번 읽어보는 게, 내가 지금 그 단어를 그래서 쓰려고 했는데 그 단어의 뜻을 읽어보면 내가 그 부분을 더 잘 쓸 수 있습니다. 단어의 뜻을 활용해서 뜻을 보면 내 생각이 더 넓혀지고 더 정확해지고 정교해지죠. 그러면 그 뜻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그 뜻의 내용을 내 글에 그대로 녹여 넣기도 하고요. 두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유의어입니다. 밑에 이제 비슷한 말들이 쭉 뜨거든요. 그 유의어 중에 내가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맞는, 그 자리에 더 맞는 단어가 있죠. 이제 그거를 이제 찾는 거. 그런 단어를 찾았을 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 당연히 내 글도 좋아지고요. 그 순간에 내 어휘력이 늘어나는 것이고요. 그래서 그 단어를 찾는 게 이제 두 번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고, 세 번째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. 그 찾은 단어를 위에 검색창에 다시 치면 이제 그 단어의 뜻도 나오지만 그 예문이 나옵니다. 예문이 없는 단어가 거의 없어요. 다 예문이 있는데 그 예문을 보면 그 단어를 이제 그 문장 안에서 그 단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, 수식어는 어떤 단어가 수식을 하고 서술어는 뭐였는지, 그 단어와 관련된 문장 안에서의 관련된 것들을 알기 때문에 내 문장에서도 그런 수식어를 갖다 쓰거나 서술어를 쓸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거의 글쓰기의 한 3분의 1은 이 국어사전에서 대부분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. 모든 작가들, 마크 트웨인도 그랬죠. 딱 맞는 단어와 적당히 맞는 단어는 번갯불과 반딧불의 차이다. 딱 맞는 단어를 찾아 써라. 그 자리에 딱 맞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다. 그게 플로베르가 일물, 일어설, 그러니까 그 단어를 찾아 과정이, 글 쓰는 작가들은 정말 국어사전을, 김문 선생도 그렇다고 그러고요. 국어사전을 가까이 하죠. 그러니까 잘 쓰는 사람은 더 국어사전을 가까이 하면서 더 어휘력이 늘어나고,
오히려 글을 못 쓰시는 분들은 국어사전을 내가 가까이 하는 걸 별로 못 봤습니다. 그래서 그런 국어사전을 가까이 하면서 어휘력을 해결하자. 이게 이제 제가 오늘 강의 첫 번째 말씀이고요. 어휘력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문장력입니다. 우리가 이제 문장력이 좋은 사람을 되게 글을 잘 쓰는 사람은 문장력이 좋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저 친구 참 글을 잘 써 그럴 때 잘 쓴다는 의미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문장력이 좋다. 그러니까 문장은 어휘는 이제 최소 단위는 아니고요. 문장이 최소 단위죠. 한 문장이 하나의 글이 될 수 있는 거죠. 문장력이 좋아야 됩니다. 그럼 문장력이 좋다는 의미는 과연 뭘까? 그것부터 알아야 어떤 해결책을 찾을 거 아닙니까? 제가 고민해 본 거로는 한 3가지인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 문법에 맞게 쓴다는 거죠. 문법에 어긋남이 없이 쓴다는 겁니다. 예를 들어 주어와 서술어가 맞는다던가 조사를 정확히 쓴다던가 이런 걸 맞춰 쓰는 거죠. 그러니까 문장력이 안 좋으면, 그러니까 문법에 관한 그걸 잘 모르면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. 무슨 뜻인지 모르는 글을 쓰게 된다고요. 문법에 맞춰 일종의 문법은 우리의 약속인데 약속에 어긋나게 쓰면 글이 모호한 글이 되고 어려운 글이 나오는 거죠. 두 번째는 다양한 문형을 구사한다는 겁니다. 문장의 형식. 우리말은 이제 1형식, 2형식, 3형식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단순히 뭐 주어 서술어, 주어 목적어 서술어, 뭐 주어 보어 서술어 이런 형식만 있는 게 아니고 훨씬 더 복잡한 여러 다양한 형식들이 있죠. 뭐 중문도 있고 포유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문형 문장도 있고 뭐 다양한 문장의 형식이 있습니다. 글을 써보시고 이제 쓴 글을 보면 여러 형식을 구사하고 있어요. 근데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 뭐 20여 개의 문형이 있는 것 같아요. 이 다양한 문형을 얼마나 구사하느냐, 아니면 단조롭게 몇 개의 문형만 가지고 글을 쓰느냐, 이 차이가 문장력을 가릅니다. 글을 못 쓰는 사람들은 단순해요. 초등학생 글 쓰는 것 같이 몇 개 문장 가지고 문형을 가지고 글을 씁니다. 그래서 그 문형을 다양하게 쓰는 게 두 번째고요. 세 번째는 수사법입니다. 여기는 이제 더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. 수사법을 다양하게 쓰면 글이 유려하고 소위 폼나는 글이 되는 것이죠. 수사법을 다양하게 쓰면 그 읽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설득할 확률이 높아지죠. 우리나라 수사법이 한 쉬운 뭐 6개, 8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뭐 이렇게 그래도 우리가 중요한 수사법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. 그 수사법이 소개되어 있는 예문들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 많이 있죠. 그 예문들, 그 수사법에 해당하는 예문 한 2개씩 해가지고 주요 수사법 한 20개에 대해서 뭐 변화법, 강조법, 뭐 이런 게 비유법 이렇게 3가지가 있죠. 그 안에 비유법도 뭐 은유, 직유, 뭐 화류 뭐 쭉 나뉘고 있는데 중요한 수사법, 저는 가장 중요한 수사법은 대꾸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을 보면 대꾸법을 활용을 하죠.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은유, 직유입니다. 비유법이죠. 이런 몇 가지 수사법만 좀 익숙해도 자기 글에 써먹어도 좋은 문장이 된다. 그럼 앞에 그 문형을 말씀드렸는데 이 문형은 그럼 어떻게 해결하냐? 결국 문형은 이게 문형 공부를 하기보다는요, 잘 쓴 글을 여러 번 읽거나 아니면 암송을 하거나 베껴쓰기를 하거나 이걸 통해서 익히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.
무슨 얘기냐면, 우리 이제 뇌가 어떤 그 패턴을 인식하는 기능을 한다고 하잖아요. 우리가 이제 개를 딱 보면 개인 줄 알고 고양이를 보면 고양이인 줄 압니다. 그냥 보면 알죠. 그건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그래요. 아, 저렇게 생긴 게 개구나. 저런 게 고양이구나. 개 우리가 특징을 분석해서 개를 알지 않고요. 여러 번 개를 봤기 때문에 아는 거죠. 마찬가지로 문장을 이렇게 요건 주어하고 이게 목적어고 뭐니까 이게 문형이 어떤 거구나 알기보다는 여러 문장을 그냥 여러 패턴의 문장을 접하다 보면 알아서 뇌가 그거를 역으로 구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.